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성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태주는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수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중얼거리는 모습. 귀찮게 그냥 못 본 척 해야겠다. 작은 소리였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피해 일어났죠. 오늘은 서울에 사는 아들 태준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출발하고 싶었죠. 또 서울 가는 거야? 남편이 물으면 잔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혜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검은색 정장 바지에 깔끔한 흰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58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실감이 났죠. 가방을 챙기면서 혜진은 수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들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깨끗하게 적혀 있었어요. 현금 30만 원도 지갑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넉넉히 준비한 거였죠. 버스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침 6시 30분 서울행 고속버스.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엄마 오늘 서울 올라간다.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야. 혜진은 최대한 밝게 대답했죠. 그래도 미리 말씀하시지. 수연이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곤란하다는 듯 낮아졌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언제 와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고 반겼을 텐데. 결혼한 지 3년. 아들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과 밭이 지나가고 도시의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서울에 가면 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 수연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어요. 혜진이 가끔 반찬을 해서 올라라면 어머님, 요즘은 다 사 먹어요 라며 핀잔을 주곤 했죠.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였죠. 태준이 엄마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다면서. 학원 끝나고도 집에 안 들어간대. 시골 동네라 소문이 빨랐습니다. 혜진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혹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복잡한 터미널을 빠져나와 혜진은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려고 했죠. 가방은 옆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스치듯 지나가더니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혜진은 놀라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둑은 사람들 사이로 재빨리 사라져 버렸죠. 도둑이야? 누가 좀 잡아주세요. 혜진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30만 원, 휴대폰, 그리고 아들 집 주소가 적힌 수첩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혜진은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서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치도 몰랐고 전화를 하려 해도 휴대폰이 없었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한 중년 여성이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꼭 쥐고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싶었죠. 결국 혜진은 기억을 더듬어 아들이 사는 동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물어 2시간이나 걸어갔어요. 발이 아프고 목이 말랐지만 쉴 수가 없었죠. 드디어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십 개의 동이 늘어서 있는데 정확히 몇 동 몇 호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1203동인가, 1205동인가, 702호인가, 703호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은 아파트 입구를 서성거리며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 다니기도 했죠. 그때 한 대의 차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며느리 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어머님이 왜 여기에? 차를 세우고 내릴까 말까 망설이던 수연.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왜 오신 거야? 집에 들어오시면 또 며칠 계실 텐데, 오늘 저녁에 약속도 있는데, 어떡하지? 수연은 결국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1203동 702호 사는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아파트 입구에 수상한 할머니가 계속 서성거리고 있어요.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한 번 더 봤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 수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경비원 박 씨는 무전을 받고 아파트 입구로 나왔어요. 정말로 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박 경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 여기 아들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가방을 도둑 맞아서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준이요. 1200 몇 동이더라. 혜진은 정확한 동호수를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헷갈렸습니다. 전화번호는 아세요? 그게 010-53 아니 58. 번호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그냥 눌렀으니까요. 박경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치매 노인인가? 그는 다시 경비실로 연락했어요. 여기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어르신이 계신데 경찰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혜진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왔어요. 아들 만나러 왔는데 가방을 도둑 맞아서. 혜진은 다시 한 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아니, 저 치매 아니에요? 정말 아들이 여기 살아요. 혜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가던 수연이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이제 안 오시겠지?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오늘 저녁 약속.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경찰서에 도착한 혜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계속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먹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김태준 씨죠? 여기 강남경찰서인데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태준은 깜짝 놀라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아들을 보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서에? 혜진은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가방을 도둑 맞은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 집을 찾아갔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라 헤맸던 것.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얼마나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찍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태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수연이는 오늘 학원 늦는데요.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분명 오후에 수연의 차를 본 것 같은데. 착각이었나?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혜진은 아들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착하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었죠. 수연아, 오늘 고생 많았지? 뭐, 늘 그렇죠. 수연은 대충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따라 들어갔어요. 여보, 엄마가 오늘 경찰서까지 다녀왔어. 가방을 도둑 맞아서. 아, 그래요? 수연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좀 걱정되는 표정이라도 지어줄 수 없어?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학원에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이가 왜 저럴까? 엄마한테 너무 차갑지 않나? 그날 밤 혜진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온 건가? 수연이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골의 고요한 밤과는 너무 달랐죠. 혜진은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걸까? 혜진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시골로 돌아갈 것이고 한동안 서울에는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외면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혜진은 불편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의 충격적인 진실을 아직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 6시 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내려가려고. 태준의 얼굴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아침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터미널에서 뭐 사 먹을게. 혜진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죠. 어제 도둑 맞은
가방 때문에 가진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태준이 지갑을 꺼내 현금을 건넸어요. 엄마, 이거 차비라도 가져가세요. 됐. 내가 왜 돈을 줘? 어제 가방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냥 받으세요. 혜진은 마지못해 돈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습니다. 하품을 하며 부스스한 모습이었죠. 벌써 가시는 거예요? 응. 집에 할 일도 있고 해서. 아, 그러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혜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게 좋은가 보구나. 마음이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연아, 그동안 수고했어. 뭐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 태준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 하자 수연이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침 일찍 학원 가야 해. 먼저 준비할게. 그렇게 수연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과 혜진은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어제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태준은 어머니를 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좀 그렇죠? 혜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제가 더 잘 타일러 볼게요. 태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부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버스가 도착하고 혜진은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아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수연이가 정말 괜찮은 며느리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수연과 마주했어요. 수연은 화장을 끝내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벌써 나가? 응. 오늘 특강이 있어서. 태준은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꾸민 모습이었어요. 새로 산 원피스에 높은 구두까지. 특강 때 그렇게까지 차려입어? 원장님이 중요한 손님 온다고 했거든. 수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태준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이 나간 후 태준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경찰서까지 갔던 일, 아내의 차가운 반응,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설마 수연이가 일부러?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오후가 되자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어요. 박경비님, 안녕하세요. 아,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박경비는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평소에도 인사를 잘하는 좋은 주민이었거든요. 어제 제 어머니가 여기서 경찰한테 인계되셨다면서요? 아, 그 할머니가 어머님이셨어요. 박경비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다는 거죠? 태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박경비는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수상한 할머니가 배회한다고. 신고요? 누가 신고했는데요? 그게 박경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1203동 702호에서 전화 왔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집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요? 네, 여자분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수상하게 서성거린다고. 태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어머니를 신고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경비님. 태준은 비틀거리며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수연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어머니를 본 거면 왜 모른 척 했을까? 아니, 더 나아가 왜 신고까지 했을까? 태주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블랙박스. 태주는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제 오후에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죠. 화면에는 수연의 차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10분. 어머니가 아파트 입구에서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죠. 수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성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태주는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수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중얼거리는 모습. 귀찮게 그냥 못 본 척 해야겠다. 작은 소리였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헤매고 있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외면했다. 더 나아가 경비에게 신고까지 했다. 마치 어머니가 수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할 짓이야?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수연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던 것,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몰래 버렸던 것,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던 것,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싫어했던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걸 넘어서 무시하고 경멸했던 거죠. 태주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과 대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죠. 수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집에 왔을 시간인데 특강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 의심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죠. 벌써 왔어?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강 끝나고 회식했어? 응, 원장님이 사주셨어. 수연은 구두를 벗으며 비틀거렸어요. 태주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해.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연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어제 엄마가 왔을 때 너 봤지?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 내가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한 거.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개의치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비실에 신고까지 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럽다고 신고를 해? 그냥 좀 돌아가셨으면 했어. 매번 연락도 없이 오시고. 수연의 말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3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일까?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사람이야.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거 지쳤어. 눈치를 봐. 엄마가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몇 번이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그게 이유가 경찰서까지 가시게 만든 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태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 그날 밤 태주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수연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습니다. 새벽 3시 태주는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3년의 결혼 생활,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너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벽이라 참았죠.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건강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수연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태주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며칠 탐정이 보내온 자료를 받은 태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수연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학원 강사가 아니라 학원 원장과 사진 속에서 수연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호텔. 태주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더니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태주는 그날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신가요? 네, 다 있습니다. 태주는 블랙박스 영상과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고의로 방치한 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불륜의 가정 파탄, 충분한 사유입니다. 태주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바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죠. 너도 한번 당해봐야 알겠지. 엄마가 느꼈을 그 기분을. 주말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수연에게 제안했어요. 바다 보러 가자. 을왕리 쪽에 맛집 예약해뒀어.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수연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따라 나섰어요. 최근 남편이 차가웠는데 화해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태준의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수연은 조수석에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나 화장실 좀 가야겠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마침 휴게소네. 잠깐 들르자. 태주는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내렸습니다. 금방 올게. 천천히 다녀와. 수연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태주는 기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휴게소가 멀어지는 걸 봤죠. 조수석에는 수연의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태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도 느껴봐. 혼자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지. 한편 화장실에서 나온 수연은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처음엔 다른 곳에 주차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차는 보이지 않았죠. 어디야? 수연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차에 두고 온 게 생각났죠. 하! 진짜? 수연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일부러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기요.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했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들었을 그 말.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수라는 것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휴게소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어머님을 도와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은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금은 1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수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문!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짐 가. 이혼할 거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내가 한 짓들 다 알아. 엄마 신고한 것부터 바람핀 것까지.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오해야. 사진도 다 있는데 태준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연과 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 그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을게. 태준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수연이 급히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얘기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를 그렇게 대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제 갈 곳이 없었죠. 친정에 가기도 창피했고 원장과의 관계도 들통났으니 학원도 못 갑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시골집에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연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죠. 남편은 혜진이 우울해 보이는 걸 눈치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서울 갔다 온 후로 계속 시무룩하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아빠랑 같이 서울 올라오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 있니? 와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담긴 무거움이 느껴졌거든요. 주말이 되어 혜진은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죠. 태준이가 무슨 일이 있나 보네.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차는 오후 2시쯤 서울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태준은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이상했어요. 수연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장대도 비어있고 신발장에도 여자 구두가 없었죠. 수연이는 혜진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앉자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혜진과 남편은 동시에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태준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연이 시어머니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하는 모습까지. 귀찮게 그냥 못 본 척 해야겠다. 수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날 봤구나. 그런데 일부러 외면했어. 가슴이 아팠어요. 배신감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태주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나쁜 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 진정하세요. 태주는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거니?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태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까지.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혜진은 아들을 토닥였어요. 그날 밤 태주는 부모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연이 학원 원장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 거짓말을 하고 늦게 들어왔던 날들, 그리고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수연이가 그 남자랑 재혼하려고 했대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세상에.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그리고 3년이나 속아왔다는 게. 엄마, 그리고 이것도 봐야 해요. 태주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휴게소에서 찍힌 CC. 수연이 혼자 남겨져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가 복수한 거예요.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었니? 엄마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어요. 수연은 자신의 짐을 찾으러 왔다가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다 가져가.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끝난 지 오래야. 수연은 울먹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불가능해.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은 결국 혼자 짐을 싸야 했죠. 옷가지, 화장품, 책들, 3년의 흔적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짐을 다 싼 수연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줄 뿐이었어요. 수연이 나간 후 태준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김태준 씨, 상대방이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도 포기하고 깨끗이 이혼하겠대요. 태준은 놀랐습니다. 수연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대요. 뭔데요? 증거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공개할 생각도 없었죠. 그저 끝내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다음 날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아, 괜찮니?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혼자 있기 힘들면 집에 내려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태준은 울컥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려갈게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래,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태준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한편 수연은 작은 원룸에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된 거죠. 학원도 그만뒀어요. 원장과의 관계가 알려져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죠. 수연은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져서인지 쉽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네요.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남편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것, 모든 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거리를 걷다가 한 할머니를 봤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써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를 도우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셨겠지. 내가 도와드렸다면.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가족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태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 파탄이 인정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포기하셨지만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태준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잘 살아. 태준의 인사는 담담했어요. 너도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태준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수고했어. 이제 새 출발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들이 힘든 결정을 내린 걸 알았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태주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계셔서 다행이야. 엄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만약 어머니가 그날 오지 않았다면 수연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속아 살았을지도 모르죠. 태주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태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 수연은 시댁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공기는 맑았지만 낯설었어요. 시댁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기가 망설여졌어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수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어요.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죠. 내가 여긴 왜?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었죠.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는데 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날 어머님을 봤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수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경비한테 신고까지 했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연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너한테 부담을 줬을 수도 있지.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옳은 건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봤어요. 어머님,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도 편해지고 싶고.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새로운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잘 살아.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수연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죠. 대문을 나서면서 수연은 뒤돌아봤습니다. 혜진이 마당에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사과는 했으니까요. 한편 태주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다녀갔어. 사과했어요? 했어. 어떠셨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이 복잡하더라. 미워하면서도 불쌍하고. 엄마,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태주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짐을 덜으신 것 같아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태주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기도 했지만 자유롭기도 했어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태준아, 너무 혼자 있지 마.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혼자가 편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시간이 지나면 만나겠죠.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사랑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물어야 했으니까요. 수연은 작은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새 출발이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며 검소하게 지냈죠. 가끔 태준과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수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태준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그가 이제는 편안하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 수연은 길에서 한 노부부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들게. 괜찮아요. 같이 들어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다면,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대했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담담했어요.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다르게 살기로 했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그것이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어요. 태주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축하해요, 김 팀장님.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혜진은 아들이 잘 지내는 걸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 남편이 말했어요. 그렇게 태준이가 잘 이겨냈어. 혜진은 마당에 심은 감나무를 봤어요.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렸네. 태준이 죽에 따놓자. 부부는 감을 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감 따러 갈게요. 많이 익었어. 아빠도 계시죠? 있지. 가서 도와드릴게요. 태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았죠. 혜진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해져서 다행이었어요. 때로는 아픈 경험도 필요한 법.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혜진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지.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교훈을 얻었고 누군가는 성장했으며 누군가는 새 출발을 했죠.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아픔이 있으면 치유도 있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